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임기가 막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20년 전에 폐지됐던 지구당이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낸 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참여정치 활성화법으로 이름 붙이셨습니다. 네네. 법안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이름이겠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더 전이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구당을 폐지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돈 정치를 되게 안 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렇죠. 돈 정치를 막고 깨끗한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신이 있으신 분이었지만은 결국 정치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면 지구당이 있어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참여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발전한다 이런 소신이 확고하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예전과 달리 민도도 아주 올라가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고 정치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시민 참여를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는 지구당,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다. 지금은 성숙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이 원칙 아래 관련 규정들 이제 손 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지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하게 된 이유를 법안을 개정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선 이런 분석이나 관측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 장악력 강화 차원이다. 당원 달래기다. 특히 이 시점에 이렇게 또 서둘러서 하신 이유는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거 패배 후에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과도 연관을 짓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비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늘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사건이나 계기 없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뭐 계기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뭐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왕적 총재는 지구당이 예전에 있던 시절에 이 소위 이야기하는 삼김 시대 네. 그 시절에 이제 제왕적 총재가 계셨죠. 근데 그때는 지구당이 제왕적 총재의 이유가 아니고 제왕적 총재가 계셨기 때문에 지구당이 제왕적 총재를 떠받드는 그런 기반이 조직으로. 예, 그렇게 이용됐던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네. 오히려 국민의힘조차도 당원들의 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도 뽑고 당 대표도 지금 당원들이 직접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시민들이 직접 당원이 돼서 당원들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당원 주권을 자기 생활 단위에서 자기 생활의 근거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시민 참여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제왕적인 지역위원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당 간에도 신인들의 등용문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당 간 경쟁도 굉장히 활성화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남 같으면 민주당이 지구당을 가지게 되면서 좀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활성화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네. 국민의힘하고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좋은 경쟁은 좋은 정치로 나타나게 되고 정치의 품질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들이 저항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이죠.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통해 지구당 부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당도 주로 당권 주자들이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찬성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면 이제 긍정적 발언을 했고요. 여야에서 각각 추진하는 법이 뭐 유사점, 차이점이 있습니까? 핵심 골자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 지구당을 설치를 하고요.
후원회를 두게 해서 일정 금액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저는 5천만 원까지 윤상현 의원 안은 1억 5천까지 걷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근자는 저는 1명,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두는 걸로 돼 있던데 제가 낸 법안은 그야말로 이제 최소한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 명 인건비를 한 2,500 정도 준다고 보면 나머지 2,500 가지고 임대료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1년에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하니까요. 돈 정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리고 일종의 싶어요. 이제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는 보완책이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금액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돈 정치 돈 먹는 하마가 지구당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대선 때 차떼기로 돈을 받았던 게 중앙당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였고요. 그야말로 제왕적 총재들이 돈 먹는 하마 노릇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떼기의 본질은 중앙당이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왕적 총재와 제왕적 정치 지도자들이 차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처럼 이제 다 뒤집어 씌웠던 거 아니냐 싶고 물론 돈 정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제왕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국회의원이면서 지역위원장인데요. 제가 우리 지역위원회에 있는 지역위원회 간부들한테 법적으로 회계를 보고하거나 어떤 법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결권을 당원들한테 드리거나 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없습니다. 네. 회사로 치면은 주식회사 같으면은 소액주주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발언도 하고 심각한 경우는 대표이사를 자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역위원회는 제가 혼자 그냥 1인 가족 회사예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제왕적이다는 말씀을 반민주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역에서 활성화하는 길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정치가 더 맑아지고 투명해지면서 경쟁도 촉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 지구당 부활이 우선하는 정치개혁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연 정치개혁에 이게 1번 타자냐. 예를 들어서 뭐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타당한 지적이시죠. 중선거구제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국회의원 소환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하튼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 않느냐. 맞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보면 경제개혁 이야기를 해도 네. 이 세법 하나 고치는 게 과연 핵심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안이 지금 된 이유는 아무래도 양당이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당연히 좋다. 그렇죠. 이 그 타이밍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진 네. 셈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제가 조국 대표님께도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닐 테니까 정말 본질적인 정치 개혁의 과제를 더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그런 대표회담, 정치회담, 네. 정치 토론장 이런 걸 좀 만들자는 네.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저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고요. 정치 개혁의 과제가 많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다면 또 저는 추가로 논의하는데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이 문제는 꼭 좀 네.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야 협치의 어떤 한 결과물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정부 여당에선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둘러싼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일 최근에 말을 꺼낸 사람이 박찬대 원내대표예요. 네네. 종부세 실거주 1주택자 뭐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 얘기를 했는데 뭐 개인 의견으로 지금 일단은 돼 있는 거고 근데 고민정 최고위원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완화 또는 폐지 이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종부세를 둘러싸고 종부세 플러스 다른 세제 부동산 세제 둘러싸고 여야 간 좀 협치랄까 합의랄까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생산적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처음에 종부세가 기획이 될 때는 네. 그야말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높여야 된다. 네. 이런 이제 공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전체 가구 수로 보자면 한 1% 정도를 과세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종부세가 처음에 기획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심지어 8%의 범위에까지, 그러니까 120만 가구 정도까지가 과세 대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보다 이 범위가 너무 늘어나고 과세 대상이 많아지니까 네. 조세 저항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이제 120만 가구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40만 가구 조금 넘게 종부세 대상이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합리적 정도 수준의 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추가로 종부세를 낮추자는 논의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문제는 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하면서 세수가 너무 크게 펑크나고 있습니다. 또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더 그렇고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법인세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한 60조 가까운 돈이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세제, 국세 현황을 오히려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더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이 전체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판을 짜는.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 살림이 운영이 되지. 지금 우리가 한 660조 정도 되는데 10%만 구멍이 나도 60조가 구멍이 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심각한 국가 재정의 위기로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 문제는 조금 논의의 후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은 22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야당 간사 맡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울 성북구청장과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 역임하셨고 초선 때는 행안위, 국방위, 법사위 등 거치셨습니다. 외통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요즘은 글로벌 통상 시대고 네. 미중 패권 시대에서 보면 우리는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가 곧 국익입니다. 네. 이번에 라인 사태에서도 일본과 아주 극명하게 사실은 이 외교 실패가 어떻게 국익에 침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보면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 이런 데서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지금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곧 경제고 국력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좀 더 국익 위주의 외교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념에 치우쳐서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원하게 됐고요. 간사를 맡았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저번 주에 이 자리에 출연한 민주당 인사한테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넘겨줄 가능성 몇 %냐 그랬더니 0%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좀처럼 이제 양보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법정 시한 지키자. 그렇게 되면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독식하게 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입법 독주와 거부권의 도돌이표가 또 보여지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계속 전진할까요? 우선 먼저 봐야 될 거는 총선 민심입니다. 네. 우리 민주공화국은 선거로 이제 대통령도 뽑고 국회도 뽑지 않습니까? 그게 민심의 바로미터고 명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독주를 막으라. 그리고 나라의 기본은 지켜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최상병 특검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바로미터였는데 그거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와서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임무가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가능성은 저도 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머지 상임위의 경우는 원래 의석수대로 하면 11대 7 정도로 네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개 중에 문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저희들이 꼭 가져와야 되겠다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 박찬대 대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국민의힘이 전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민주당이 독주를 일방적으로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진짜 총선 민심을 좀 받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6월 5일 날 그러니까 국회가 개원되고 이 임기가 시작되고 7일째 되는 날 국회법 5조에 보면은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날 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5일 날 의장을 선출하고 나면 그 뒤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민심이 무서운 걸 아마 실감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민심을 받드는데 제1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특검법 전국 관련 질문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 현업단체들은 법안 추진 포기하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자의적 해석, 비판 언론이 권력 견제 위축, 중복 규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게 될 거란 그런 비판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발의가 됐나요? 발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발의 예정이거나 예. 예, 21대 때 한번 논의가 됐던 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1대에서는 저희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그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이번 22대 들어와서는 아마 뭐 의원들은 개별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서 입법 발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게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1대에서 논의가 한번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17명이 최근 성명을 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했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변곡점마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이 있었다 하면서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일종의 권력 남용이 가능한 것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하면서 이제 최상병 건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핵심 참모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했거나 혹은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 비서관실에 있는 경찰과 이제 국방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여러 개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추측 단계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결과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통화는 절대로 도청되거나 도청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을 쓰시거나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우즈베크에 출장 중이었단 말입니다. 외국으로 걸리는 전화는 일반 전화의 경우에는 100%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감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가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장관하고 통화했다는 거는 이거는 도청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들은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저희들이 볼 때 이건 거의 제왕이 독주하고 있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당에선 특검의 지향이 탄핵에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전제로 탄핵을 지향하는 법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기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 이런 게 이제 여당의 시각이고요. 과도한 비약이죠. 그렇다면 이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제 특검의 귀결점이 탄핵이라는 점을 이제 숨기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특검법의 궁극적 귀결점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그 결국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특검법으로 변한 것은 이게 국민들께서도 선거 때도 사실 경고를 했습니다. 투표로. 선거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를 투표로 선거 결과로 보여줬는데도 이번에 또 특검법을 거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하는 전후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각종 통화 기록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야 이건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돼 있구나. 피의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대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대목은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 여당이 자초했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거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면 그것으로 저는 우리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보이고 있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진실 규명이다. 당연하죠.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혈세 관광이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 그러면서 옷값 특활비 의혹,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도 대상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필요성을 오히려 국민들 내에서 더 크게 하는 그러니까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으로 저는 보입니다. 적반하장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기내에서 뭐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공개를 하시면 비교해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까지 발의할 거냐 묻고 싶고 오히려 여당이시니까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당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특검을 발의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 공세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건 뭐가 있는지 포부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우리가 미중 패권 그 경쟁 과정에서 정말 풍전등화의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22대는 대전환의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통 큰 정치 한번 22대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는 만큼 정말 국익을 위한 통 큰 정치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국익 위한 통 큰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